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자라고 잘 여물어야 할 농작물이 사람도 어찌하기 힘든 우박에 부러지고 찢기는 모습, 그걸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어제 또 다시 우박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서 농촌 지역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건 파달 크기부터 큰 건 어른 숟가락 정도 크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 예상이 되시죠? 올해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 관측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현입니다.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곡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벼목 화분과의 두해살이풀입니다. 아마 시중에서는 수입산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재배가 안 되는 작물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전북 정읍과 전남 강진 지역으로 가면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 이것이 우리 농부들의 손끝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3년 동안 이것 재배 면적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생산량도 2배 이상 늘었다니까 맛 좋고 몸에 좋은 우리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자, 지치기 쉬운 목요일 시원하게 노래 힌트 하나 드릴게요. 거북이의 노래 커먼을 듣다 보면 거리엔 모두 이것 내 님만 있으면 나도 팔짱 이것 이라고 랩을 하더라고요. 거리엔 모두 귀리 내 님만 있으면 나도 팔짱 귀리. 자, 더 이상의 힌트는 필요 없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얘기는 군대 급식 문제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조달청에서 내놓은 올해 군남 농산물 예시 단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다고요? 네, 지난해까지 군남 농수산물 계약 단가는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이 농협 수협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산정을 해왔습니다. 방사청이 내놓은 예시 단가와 농협정제지주 군급식 지원단이 내놓은 협의 단가 사이에서 농산물 계약 단가를 조정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군납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2개 지역 농협이 군부대와 납품 물량을 각각 계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방사청 대신에 조달청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달청은 AT의 2개년 농산물 평균 도매 가격 등을 단순 계산한 가격 정보를 예시단가의 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 또는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평균 도매값이 떨어지면 군납 납품 단가, 즉 예시단가도 덩달아 낮아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로 급등한 인건비,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보통은 원물 농산물보다 반가공, 저장 농산물 가격이 더 높게 매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예시가 깨져버렸죠. 특히 비생산기, 그러니까 9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에는 깐마늘의 단가가 더 높은데요. 그런데도 1kg당 단가가 5,032원으로 원물 마늘 5,558원보다 더 낮게 제시되는 기현상이 발생했고요. 또 이제 이 지난해 단가로 군부대에 납품을 마친 본배추 농가들은 1kg당 276억 원을 토해내야 할 뻔했습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하던 걸 이제 조달청에 맡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해가 좀 가질 않네요. 농민들은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예년 같으면 한 4월 말 정도면 뭔가 다 결정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5월 말에 조달청이 이제 이 급식 수요 군부대 예시단가를 통보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조달청이 예시단가를 받아들고 난 군남 농협과 농민들이 아주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농민들의 분노가 아주 거셌습니다. 지난 14일 이 화천 지역 군남 농산물 장목반장과 회원 등 20여 명은 우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요. 조달청의 소통력과 책임감 부족을 성토했습니다. 화천 지역만 해도 350여 농가가 100억대 군납 사업에 참여 중이다 보니 이후에도 여러 반발이 있었습니다. 농민단체인 농민의 길과 군인권센터, 전국 먹거리연대 등 단체도 21일에는 급기야 청와대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농산물 값은 군급식 부실화를 더욱 악화시켜 국력과 청년 군장병들의 건강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군납 농산물 계약 단가에 대한 전면 재협상 그리고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농민이 완전히 배제된 군급식 공급과 협상 구조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국방부와 농협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적정 군납가 산정을 위해 군납 농가의 가격 협상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날에 농협도 농산물 계약 단가 조정 협상을 위해 21일 이제 전국 군납 운영 협의회를 열고 농협 협의 단가를 결정하고 조달청에 이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농협 협의 단가는 이제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과 협의했던 것처럼 60일계 기복 군납 급식 품목에 대해서 배정된 농산물 급식비 총액 범위 안에서 품목별 단가를 조정해 도출을 했습니다. 좀 이제 융통성이 있었던 거죠. 특히 지난해 계약 단가보다 크게 낮아서 문제가 됐던 양파, 깐마늘 등의 단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자, 조달청에서도 나온 입장이 있나요? 네, 조달청이 이번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1개 기본 군납 급식 품목에 대한 조달청 산정가와 농협 협의 단가 등을 국방부에 통보를 하고요. 그중 하나를 이제 국방부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내로 지난해 계약 단가에 대비해서 편차가 큰 일부 품목의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단가 확정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부가 수입 달걀 무관세 조치를 연장하겠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기획재정부는 22일 달걀에 대한 무관세 수입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이번엔 36,000톤 한도로 기본 관세율이 8에서 30%인 신선 달걀 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 할당 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하도록 한 건데요. 단기간에 달걀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AI 발생으로 달걀값이 치솟자 정부는 올해 1월 말부터 5월
5월 말까지 1억 2,790만 개를 할당 관세 0%로 수입했고요. 또 6월 중 7천만 개를 추가로 풀어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억 개 가까운 수입 달걀을 공급을 했습니다. AI 종식 선언 후 40일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달걀 값은 여전히 높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전국 평균 달걀 소비자 가격은 특란 30개 기준 7,42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44원보다 29.4%나 높고요. 달걀 물관세 수입을 시작한 1월 평균 6,273원보다도 18.4% 높은 가격입니다. 권익섭 식용란 선별포장업협회 이사가 말하기를 달걀 수입에 매달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꼬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살처분이 있으면 이제 재입시까지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달걀이 생산되기까지도 기다림이 필요한데 지금 그 AI 때문에 살처분 시행했던 농가들 재입식이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네, 그렇긴 하죠. 달걀값 근본 문제가 짚고 넘어가면 산지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로 1,674만 5천여 마리의 산란개가 이미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22.7%나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올 1분기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3,982만 개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루 평균 생산 달걀도 68만 개 수준밖에는 더 늘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4,050만 개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살처분 농가 184곳 중에 재입식에 착수한 농가는 겨우 85농가에 그칩니다. 재입식 마리수도요, 살처분 마리수의 25% 정도인 400마리 수준에 그쳤다는 게 대한양계협회의 추산입니다. 네. 184곳 중에 85농가만 재입식에 착수를 했고, 마리수를 보면 훨씬 더 적은 비중인데, 재입식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농가들이 받는 보상금 규모가 종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알을 낳을 수 있는 중병알이, 중추 가격이 급등한 점도 요인입니다. 종전에 농가들은 살처분 산란개 한 마리당 일정 금액을 일괄로 지급받았습니다. 그 액수는 21주령 기준 13,587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살처분 보상금 체계가 개편이 됐고 그 이후 보상금이 한 마리당 5,000원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AI 사태로 인해 중추값도 그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한 마리 3,600원에서 3,800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7,300원에서 7,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곱절로 뛴 거죠. 한 살처분 농가는 그래서 과거 10만 마리를 키웠는데 살처분 보상금이 줄고 중추값이 올라서 보상금을 다 써도 겨우 3만 마리 정도 채워넣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소연을 해왔더군요. 그렇군요. 상황이 좀 빨리 예전으로 회복을 하면 좋겠는데 근본 대책이 좀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이제 정부에서 수입 달걀 2억 개를 풀었는데 이게 국내 생산량 일주일치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산란계 업계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달걀 생산 능력을 기존 수준으로 서둘러서 회복을 하는 게 해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농가로서는 이제 비싼 값의 병아리를 입식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달걀 수입에 들이는 비용을 차라리 생산 기반 복구에 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전무는 정부 방역 정책에 이렇게 협조했던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살처분 이전 수준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추 한 마리당 3,000원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주변에서 뿌린 농약이 날아와서 그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는데 정부가 분쟁 해결에 나설 정도로군요.
네, 지난 15일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가 됩니다. 위원회는 이제 바뀐 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사실조사, 의견 정취, 조정 등 분쟁 해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 이런 부분들은 다 하위 법령을 제정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의 개정입니다. 그동안은 농민이 농약 비산 피해를 봐도 별다른 구제 절차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 민사소송인데요.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비용 부담, 판결에 이르는 오랜 기간 때문에 보상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약 비산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약 비산 문제 이렇게 좀 이 문제가 드러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농가에서 이렇게 뿌리는 농약 물질이 흩어져서 인근 농지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제 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 시행 후 더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되면 폐기를 해야 하는데요. 비산은 관리를 잘한 농가마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 방제가 늘어나면서 또 결국 비산 문제가 확산되는 점도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 법 개정으로 바뀌는 점들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항공 방제업체 신고제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항공 방제업체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서 비산,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서입니다. 또 유통단계 농약의 관리 소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는 농진청 인력 4명이 맡고 있는 농약 판매업체의 가격 및 표시, 농약 판매 단속 업무를 농가논이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 지역이 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농어촌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재미있게 얘기 나눴었는데 예. 마을 주민분들이 방송 잘 들었다고 얘기 많이 해주셨나요? 예, 연락도 많이 주셨고요. 별도 여기 개별적으로 전화 주셨고 상담도 상당히 했습니다. 상담이 또 따라서 들어왔군요. 예, 지난주 사례하고 동일한 상황 겪고 계신다고 해서 전화를 주셨었고요. 예, 잘 상담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될 법률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송 나가는 중에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례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막걸리 한 잔은 괜찮아. 예, 이런 사례고요. 네. 우리 지금 농촌 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기능을 했던 가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마을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점 지역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편의점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과거에 있던 시골에서는 전빵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편의점들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새참을 드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새참 드시다 보니까 뭐 막걸리나 이렇게 맥주 같은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드셨으면은 걸어가셔야 되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렇죠. 편의점이다 보니까 농기계나 차 같은 거 타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사례를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소주군 마시면 취하리 비틀마을에 사는 한잔맛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하던 중에 함께 이제 모내기를 하셨던 그 인부들하고 같이 트럭을 타고 편의점에 가서 막걸리를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새참으로.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술을 좀 드셔가지고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성실혜 씨라는 분을 발견하고 잘 피했어야 되는데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재만 씨가 이제 아이고 어떡하죠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분이 이제 사건이 연루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새참으로 드신 술 때문에 진짜 큰 예. 책임을 지게 되실 것 같은데, 예. 음주 운전이란 게 사실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술을 입에 절대 안 되죠. 댔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예. 이 사례를 보면 이제 사고가 났고 피해자도 있고 진짜 어마어마한 예. 그 규정들이 적용이 되겠어요. 그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이 너무나 약하게 처벌되고 있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뭐 다른 나라는 차를 뺐거나 뭐 진짜 가두고 때리고 뭐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예. 우리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실제로는 외국 뭐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판단도 하거든요. 실제로 술을 마셨지만 한번 걸어보라고 해가지고 올바르게 걸으면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 처벌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을 정도예요. 예, 정말 심하게 운전을 했을 때 처벌을 굉장히 세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윤창호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음주를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주운전을 하셨으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0.05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을 넘어서면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낮아져가지고 0.03만 넘으면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한잔만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술을 조금 더 과하게 드셨으면 우리가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는 훨씬 세게 처벌받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이제 형이 1년 이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게 처벌받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시골에서 만약에 이렇게 운전하셨는데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내셨다. 그러면 또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도 적용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술을 조금만 드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가지고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좀 중한형이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참 운전을 안 하셨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예. 참 그 진짜 환경이 바뀌어서 좀 멀리까지 가셔야 한다는 게 이런 일로 이어졌다는 좀 진짜 안타까움도 있어요. 최근에 농어촌 지역에서 그럼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음주 단속이나 이런 게 좀 많지가 않았거든요. 실제로는 그 지구대가 있기는 하지만 동네 주민들과 워낙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좋아서 그냥 안전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많이 그러셨는데 요즘은 음주운전을 위한 사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단속도 많아지고 그리고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음주에 대해서는 조금 좀 관대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고가 많고요.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만 운전하면 괜찮으신데 이게 우리가 자동차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있기도 하지만 착용을 안 하세요, 거의. 네, 우리가 농기계로서 뭐 경운기도 있고 이항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뭐 관리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이게 또 안전장치를 착용도 안 하시지만은 또 도시와 달리 농촌 같은 경우 또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이 굉장히 좁아요 또. 네. 낭떠러지가 많고.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고 본인도 많이 다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차만 해도 진짜 나를 지켜줄 장치들이 많은데 경운기나 이런 건 진짜 바로 노출이 돼 있죠. 네. 그런 이항기 트랙터 이것도 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차 종류라고 봐야 하나요? 예,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차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차 중에서
자동차와 같은 일부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차라는 굉장히 넓은 개념보다는 음주운전은 좁은 개념만 이렇게 처벌하고 있어서 농기계는 음주운전 처벌은 안 돼요. 네. 하지만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처벌이 대상이 되는 차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기계로 운전하시면서 음주운전은 안 되시겠지만 사고를 내시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히 있는 경우에는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안 받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차량을 운전할 때는 안전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은 안 되더라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벌금형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는 분들이신데 내가 어제 봤던 분, 오늘 봤던 분들한테 사고를 냈을 경우에 또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걸리게 돼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겠고요. 예. 근데 이게 하나 또 그래도 궁금한 건 예. 도로를 이제 농기계로 도로를 갈 때와 실제 논이나 밭 안에서 이제 움직일 때 그때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이건 뭐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법이 아직 이제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어디에서 술을 마시든 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든 간에 음주운전 처벌을 가능합니다. 네. 네,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농로에서 이제 술을 드신 다음에 이제 취하셔가지고 사고를 내셔도 처벌은 받는데요. 이게 우리가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이제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로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신 경우에 음주운전 처벌은 되지만 면허 취소나 이런 건 안 되는 거라서 결국은 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우리도 음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옆자리에 타고만 있어도 이제 함께 걸린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에서도 그게 적용이 될까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앉아 있으셔도 뭐 처벌 대상은 안 될 겁니다. 다만 농기계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조죄로요. 네. 예. 참, 농어촌의 그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길도 좁고 진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것도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가면 특히 더 이제 속도를 낮추고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쪽 표시 같은 건 이런 거 잘 돼 있나요? 아무래도 차량 소통이 많은 도시 쪽부터 우리가 민식이법에 따른 안전 설비 같은 걸 먼저 하다 보니까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설비가 늦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고 또는 과거에 이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이 다니시다가 사고 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사고가 크게 나게 되면 또 우리가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진짜 해당 지자체나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서 빨리 이렇게 안전설비를 해서 농민들도 보호하고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크게 보호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17 청취자께서 음주 운항은 어떨까요? 배낚시 갔을 때 사람들이 선장님에게 맥주를 건네던데 그걸 마시고 하면 음주 운항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음주 운항도 똑같이 처벌되고 있고요. 네. 저도 워낙 선상 낚시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잡는 물고기가 있고 하면 너무나 맛이 좋잖아요. 실제로 잡아서 먹으면.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우리가 또 선장님께도 술을 권하게 되면 해상안전법상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음주운항으로요. 해상안전법. 술을 마시는 분들도 뭐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관련돼서 술을 마신 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장님도 그렇고 술을 마시는 우리 승객도 그렇고 다 처벌 내지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낚시를 업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적용되거든요. 선장님께서도 똑같이 음주운항으로 처벌을 받으실 겁니다. 참. 직접 안에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좀 홍보하고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평소에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는 여기 전주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이제 정읍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저는
보통 안내드리는 게 미리 술을 사다 놓고 동네 마을회관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을회관에 우리 마을 주민들끼리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마을에서 또 시골은 다 마을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새참을 드시고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경찰께서 요새는 가끔 다는 아니지만 이게 또 농기계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대리운전처럼 이렇게 대리 농기계를 이렇게 운행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를 좀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과거보다 드실 수 있는 술의 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또 건강을 감안하셔서 천천히 조금씩 드시고 절대로 뭐 자전거도 타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홍보를 하시려고 하면 저는 이게 또 저희 주민센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농번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계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었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645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 확진자이고요. 오늘도 600명 전후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달 들어 코로나 감염자 10명 중 4명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것입니다. 알파형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델타형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이 전파력이 더 강한 데다가 이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예방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접종 완료자가 8%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마음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또 폐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이 변이의 변이, 이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등장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압도적인 여론에도 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상임위 소위를 열었지만 어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미뤘습니다. 그나마 여야는 이 CCTV 촬영과 열람 조건에 의견 접근을 이루었지만 이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에 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국민의힘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상임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는데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이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거다는 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엑스파일을 두고 이 집권당의 불법 사찰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엑스파일이란 것은 야당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장모 최모 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 등을 열거하면서 해명을 피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뿐이 아닌데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 사찰을 하는 것이 직무였던 검찰총장 출신이 이 불법 사찰 운운하며 검증을 피하고 있다면서 있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으니 정면 돌파라라고 주장했고 황교안 전 대표도 일각에서 떠도는 엑스파일 유포자서를 일축하면서도 잘못이 없다면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나서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 씨를 둘러싼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네, 경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제기된 그 일부 사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최모 씨는 명의를 신탁받은 주식을 브로커에게 넘겨서 납골당 사업을 가로채고 또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소권이 없고 이 다른 사안들도 수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입장처럼 이 사문서 위조는 이미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의료법 위반 재판은 다음 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요? 네,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표어를 앞세워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곳은 경기도 파주 해일이었는데요. 비대면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대통령이 돼서 이 촛불 시민에게 약속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이 촛불 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이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이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다고요? 네, 검찰이 그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어제 소환했습니다. 그제 소환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졌을 때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공군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네, 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공군 조직에 좌절해오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이모 중사 사건의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공군 군사경찰의 문제점이 또 하나 드러났는데요. 이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이 가해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용서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받은 셈인데요. 그런데 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은 이 국방부 합동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그 문자 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문자를 사과로 인식하고 가해자 조사를 엄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 판단은 부실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가해자가 사과를 했으니 2차 가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 또 증거인멸과 도주도 안 할 것으로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 조사도 하기 전에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또 합동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부실 수사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단 한 명도 형사 입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신상이 공개됐어요. 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6살 최찬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사안이 무겁고 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이 최찬욱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최찬욱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서 이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준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성착취물이 7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미성년자 3명을 직접 만나 실제로 이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또 유사강간을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7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우박 걱정스럽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 벼락과 돌풍 또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남기는데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농작물 피해 업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